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이 나이에 무슨 개인전이에요? 70세 이철수 어르신이 가족들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붓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그려본 적 없던 서예 작품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고, 화랑 관장이 제안한 개인전 계약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당신 미쳤어요? 70 넘은 나이에 무슨 예술가 놀이예요? 아내의 차가운 말이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철수 어르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70살에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올해 72살이 되신 이철수 어르신의 실제 사연입니다. 이철수 어르신께서는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72년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웠던 시간이기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르신은 1954년생으로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시절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맏아들로 태어나신 분이죠. 그 시절 가난한 집 맏아들의 운명은 뻔했습니다. 공부보다는 생계가 먼저였거든요.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20살에 서울로 올라오신 어르신. 작은 무역회사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야간 대학을 다니며 틈틈이 공부도 하셨어요. 그렇게 이직을 몇 번 거쳐 결국 중견 건설회사의 경리부장까지 올라가셨습니다. 32살에 만난 아내분도 어려운 집안 출신이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두 사람이 만나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부에게는 단 하나의 확고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만은 절대 가난하게 살게 하지 말자. 이 목표 하나만으로 이철수 어르신 부부는 정말 악착같이 사셨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르신은 회사 일이 끝나면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주말에는 과외나 일용직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아내분은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이들을 좋은 학원에 보내고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자녀 모두 명문대학에 입학했어요. 지금은 각각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결혼도 잘해서 손주까지 낳았습니다. 부모로서는 더 바랄 게 없는 성공이었죠. 드디어 5년 전 65살에 정년퇴임을 하게 되셨어요. 45년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오신 어르신. 이제 좀 쉬면서 살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퇴직을 맞이하셨다고 해요. 퇴직금과 저축도 넉넉했고 집도 있었고 아이들도 다 독립했으니 이제 정말 부부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천국 같았다고 하세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지하철 출근 전쟁에 뛰어들 필요도 없고 상사 눈치 볼 일도 없었으니까요. 아내분과 그동안 못 가봤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도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철수 어르신의 마음에 묘한 공허감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었어요. TV를 켜봐도 재미없고 책을 펼쳐봐도 집중이 안 되고 산책을 나가봐도 혼자라 심심했어요. 더 큰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퇴직 후에는 공통 화제가 없었거든요. 동네 사람들과도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없었고요. 아내분은 여전히 반찬 가게 일로 바쁘셨고 자녀들은 각자의 바쁜 생활이 있으니 자주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은퇴 3년째가 되었을 때 이철수 어르신의 일상은 완전히 패턴화되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 보고
아침 먹고 TV 보다가 점심 먹고 또 TV 보다가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드는 그런 의미 없는 하루의 반복이었어요. 아내분이 가끔 말씀하셨죠. 당신 요즘 너무 무기력해 보여요. 뭔가 할 일을 좀 찾아보세요. 하지만 어르신에게는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막막하기만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철수 어르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그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도 이철수 어르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계셨어요. 아침을 드시고 신문을 보다가 나른해져서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계셨죠.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구경이라도 와보시라고 말했어요. 어르신은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고 해요. 복지관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매일 집에만 있는 것도 지겨웠고 아내분도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보라고 하셨던 터라 그냥 한번 가보기로 하셨어요. 복지관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가시니 생각보다 밝고 깨끗한 분위기였어요. 안내 데스크에 계시던 젊은 직원분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지 물어보셨어요. 그때 어르신은 솔직히 말씀하셨다고 해요.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구경차 온 것 같다고요. 그러자 직원분이 웃으시면서 그럼 오늘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둘러보시라고 안내해 주셨어요. 복지관 2층으로 올라가니 여러 강의실이 있었어요. 한 강의실에서는 노래 교실이 진행되고 있었고 다른 강의실에서는 요가 수업이 있었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컴퓨터 교육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복도 끝쪽에 있는 한 강의실에서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다른 강의실들과 달리 조용하고 고요한 느낌이었죠. 어르신이 호기심에 문 유리창으로 살짝 들여다보시니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모두 붓을 들고 종이에 글씨를 쓰고 계시는 거였어요. 서예 수업이었던 겁니다. 이상하게도 그 광경이 이철수 어르신의 마음을 끌었어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왠지 시끄럽고 번잡해 보였는데 서예 강의실만큼은 평온하고 차분한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서 지켜보고 계시니 강의실 안에서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분이 바로 서예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 어르신을 보시고 혹시 서예에 관심이 있으신지 물어보셨어요. 어르신은 솔직히 붓을 잡아본 적도 없고 글씨도 못 쓴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예는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라고요. 그리고 한번 체험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마침 오늘 수업이 끝나갈 시간이니까 잠시 들어와서 붓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하시더군요. 어르신은 망설이셨어요. 평생 붓이라고는 초등학교 때 서예 시간에 잠깐 잡아본 게 전부였거든요. 그것도 50년도 넘은 일이었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워낙 친절하게 권하시고 다른 수강생분들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냥 들어가 보기로 하셨어요. 강의실에 들어가니 먹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어요. 선생님이 어르신을 빈자리로 안내하시고 붓과 종이, 먹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글자부터 써보자고 하시면서 천천히 시범을 보여주셨죠. 처음 붓을 잡으신 순간을 어르신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신다고 해요. 붓의 무게감이 생각보다 묵직했고
붓끝이 종이에 닿는 느낌이 묘했다고 하시더군요. 선생님이 가장 기본인 일자부터 써보라고 하셨어요. 그냥 가로줄 하나 긋는 거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손이 떨리고 붓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첫 번째 획을 그으셨는데 삐뚤빼뚤했어요. 어르신은 부끄러워하시면서 역시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선생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르신의 첫 글씨를 보시고는 힘이 있다고, 붓을 처음 잡아보신 분치고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은 선생님이 그냥 격려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이 진지하셨고 다른 수강생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 해요. 선생님이 어르신에게 몇 글자 더 써보시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사람 인자를 써보라고 하시더군요.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붓을 들어 천천히 써내려 가셨어요. 두 번째 글자는 첫 번째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글자다운 모양이 나왔다고 해요.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한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이 수업을 6개월째 듣고 있는데 처음 글자가 이철수 어르신만큼 안정적이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철수 어르신은 그 말을 들으시고 조금 신기해 하셨어요. 정말 자신에게 서예 재능이 있는 건가 싶으시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셨죠. 평생 그림이나 글씨와는 담을 쌓고 사셨던 분이니까요. 첫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어르신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한번 정식으로 배워보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르신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서예라는 게 과연 자신에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오늘 붓을 잡고 있던 그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걱정이나 무료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는데 붓을 잡고 글자를 쓸 때만큼은 오로지 그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해요. 집에 와서 아내분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셨어요. 아내분은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배우는 것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정식으로 서예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아내분의 반응이 조금 달라졌어요. 굳이 돈을 내고 배울 필요가 있냐고 그냥 취미 삼아 가끔 가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철수 어르신의 마음속에는 뭔가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 같은 것 말이에요. 과연 어르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결정이 어르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결국 이철수 어르신은 서예 수업을 정식으로 등록하기로 결심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복지관에 가셔서 접수를 마치셨죠. 한 달 수강료는 5만 원이었는데 어르신에게는 전혀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결정이 나중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는 그때는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첫 정식 수업 날 어르신은 새벽 5시에 일어나셨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신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피곤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더라고요. 아내분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느냐고 물어보시니 어르신은 서예 수업 전에 조금 일찍 가서 준비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분은 그저 웃으시면서 좋은 일이라고 하셨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 묘한 기색이 있었다고 어르신은 나중에 회상하셨어요. 복지관에 도착하니 어르신처럼 일찍 온 분들이 몇 분 더 계셨어요. 모두 서예의 진심인 분들이었죠.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르신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셨어요. 한 분은 젊은 시절부터 서예를 해오셨는데 은퇴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3년 전에 시작해서 이제 지역 전시회에도 작품을 출품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셨다고 해요. 자신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셨거든요. 선생님이 오셔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이날은 기본적인 붙잡는 법부터 차근차근 배우셨어요. 어르신은 선생님의 설명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집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기본 회법을 알려주시고 연습을 시키셨는데 어르신의 글씨가 다른 초보자분들과는 확연히 달랐던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붓의 강약 조절이나 획의 시작과 끝 처리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고 해요.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어르신에게 혹시 예전에 서예를 배운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어르신은 정말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예에는 천부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어르신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 같다고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집에 돌아오셨어요. 아내분이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밝아졌는지 신기해하실 정도였다고 해요. 그 다음 날부터 어르신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혼자 서예 연습을 하셨어요. 복지관 수업은 주 2회였는데 집에서도 매일 연습하고 싶으셨거든요. 그래서 서예용품을 직접 사러 가셨어요. 붓, 먹, 종이, 벼룩까지 기본적인 도구들을 구입하셨죠. 처음에는 저렴한 제품으로 시작하셨는데 점점 더 좋은 도구들이 탐나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어르신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선생님도 깜짝 놀라실 정도였죠. 보통 서예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본기를 익히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리는데 어르신은 한 달 만에 웬만한 글자는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게 되셨어요. 다른 수강생분들도 어르신의 발전 속도에 놀라셨어요. 특히 오랫동안 서예를 해오신 분들이 어르신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실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내분도 어르신이 취미 생활을 갖게 된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점점 서예에만 빠져드시는 모습을 보시니까 조금씩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셨던 거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방 한쪽에서 붓질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잠이 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예용품들이 집안에 하나둘씩 늘어나는 것도 신경 쓰이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내분이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취미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몰입하는 것 같다고 적당히 하면 안 되겠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르신에게는 적당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셨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찾은 자신만의 즐거움이었거든요. 하루라도 붓을 잡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기까지 하셨다고 해요. 2달째가 되자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어르신이 서예용품에 쓰는 돈이 점점 늘어났거든요. 좋은 붓 하나에 10만 원, 20만 원씩 하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으셨던 거죠. 어르신이 새로 산 고급 붓을 자랑스럽게 보여드리시니 아내분이 차갑게 반응하셨어요. 붓 하나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냐고, 돈이 남아서 그러는 거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은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고 하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절약해왔는데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을 아내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서운하셨던 거죠. 하지만 더 큰 시련은 따로 있었어요. 3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선생님이 어르신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하셨죠.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서예 전시회를 연다는데 어르신의 작품을 출품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겨우 3개월 배운 초보자에게는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어르신은 처음에는 자신이 없다고 하셨어요. 3개월밖에 안 배웠는데 무슨 전시회냐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선생님이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선생님은 어르신에게 지금까지 써온 작품들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잘 쓴 작품 몇 점을 골라서 액자에 넣어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어르신이 그동안 써온 작품들을 쭉 펼쳐놓고 보시니 스스로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처음 쓴 글씨와 지금 글씨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르신의 글씨에는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온 경험과 연륜이 글씨에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르신은 그 말을 들으시고 정말 가슴이 뛰셨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셨죠. 과연 가족들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분께 전시회 이야기를 말씀드리셨어요. 아내분의 첫 반응은 예상과는 달랐어요.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문제였어요. 아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시회는 좋은데 준비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어르신이 액잡이며 전시 참가비며 해서 2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고 하시니 아내분의 표정이 확 달라지셨어요. 취미로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어르신은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평생 처음으로 찾은 자신만의 재능과 즐거움이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 서운하셨던 거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다음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녀분들이 갑자기 집에 오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분이 따로 연락해서 부르신 거였어요. 과연 자녀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리고 이철수 어르신의 서예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분들이 오신 그날 저녁 이철수 어르신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해요. 아들분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어머니로부터 들었는데 아버지가 요즘 서예에 너무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은 처음에는 자녀들이 자신의 새로운 취미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써온 작품들을 자랑스럽게 보여드리셨죠.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쓴 글씨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자녀분들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딸분이 먼저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취미 생활을 갖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연습하고 비싼 서예용품까지 사고 이제는 전시회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르신이 자신의 실력이 많이 늘었고 선생님도 인정해 주신다고 설명하셨지만 아들분의 반응은 더욱 냉정했어요. 아들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버지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무슨 예술가가 되겠다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평범하게 잘 살아왔는데 왜 굳이 이런 일로 가족들을 힘들게 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이 자신의 꿈을 그렇게 생각한다니 말이에요. 어르신이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으셨지만 조용히 반박하셨다고 해요. 자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고 이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서예를 하면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함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내분이 그때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하지 않겠냐고, 이 나이에 무슨 전시회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냐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분의 말씀을 들으니 어르신은 정말 충격이었다고 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딸분도 거들었어요. 아버지가 집에서만 조용히 취미로 하시는 건 괜찮은데 사람들 앞에 나서서 전시회까지 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망신을 당하면 어쩌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르신이 느끼신 감정을 상상해 보세요. 가족들이 자신의 실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도 서러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가족들이 자신을 이미 끝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신 거였어요. 어르신이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신도 나이가 많은 건 안다고, 하지만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그리고 선생님도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칭찬해 주는데 왜 가족들만 반대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아들분이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현실을 인정하라고,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은 무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여생을 보내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여생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어르신은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자식들이 벌써 자신을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그날 밤 가족회의는 결국 어르신의 항복으로 끝났어요. 가족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셨던 거죠. 어르신은 전시회는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서예 자체를 완전히 그만둘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적어도 취미 정도는 계속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아내분이 조건을 내셨어요. 매일 하지 말고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하고 더 이상 비싼 서예용품은 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은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만족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가셨죠. 다음 날 어르신은 무거운 마음으로 복지관에 가셨어요. 선생님께 전시회는 포기하겠다고 말씀드려야 했거든요. 선생님이 이유를 물어보시니 어르신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의 반대가 심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셨죠. 선생님의 표정이 안타까워지셨어요. 그리고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아깝다고, 어르신 같은 재능을 가진 분을 보기 드문데 이렇게 포기하게 되어 너무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시면서 어르신의 작품들을 소중히 보관해 두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날부터 어르신의 서예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하던 새벽 연습을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셨고 복지관 수업도 이전처럼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셨어요. 다른 수강생분들도 어르신의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예전처럼 적극적이지도 않고 글씨에도 예전만한 생기가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어르신은 점점 더 우울해지셨어요. 서예를 통해 찾았던 삶의 활력과 기쁨이 조금씩 사라져갔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복지관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어르신에게 믿기 어려운 제안을 하셨던 거예요. 시내 유명한 화랑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르신의 작품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어르신 몰래 어르신의 작품 사진을 화랑에 보냈고 화랑 관장이 깜짝 놀라면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죠. 어르신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으셨어요. 자신 같은 초보자의 작품을 유명한 화랑에서 관심을 가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정말 진짜라고 화랑 관장이 어르신의 글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개인전을 열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어 한다고 하셨어요. 개인전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어르신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의 반대가 떠오르셨죠. 과연 어르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꿈을 택할까요? 아니면 가족과의 평화를 위해 이 기회도 포기하실까요? 이철수 어르신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한편으로는 화랑에서의 개인전이라는 꿈만 같은 기회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들의 강력한 반대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어르신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해요. 이 나이에 가족과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부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지 고민이 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같이 수업을 듣는 한 어르신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젊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반대해서 포기했다고. 그런데 지금 80이 넘어서야 그림을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철수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나이는 핑계일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르신의 마음이 확 정해지셨다고 해요. 어르신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셨어요. 화랑에서 개인전 제안이 온 일을 말씀드리시면서 이번 한 번만은 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아내분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어요. 또 시작이냐고 겨우 조용해졌는데 왜 또 말썽을 부리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르신이 달랐어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신은 아직 죽은 사람이 아니고 70이 넘었어도 도전할 권리가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 꼭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분이 그럼 자식들한테 뭐라고 할 거냐고 물어보시니 어르신은 자신이 직접 설득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 어르신은 아들, 딸을 따로 만나셨어요. 그리고 화랑 개인전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시면서 이해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자녀들의 반응은 역시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신이 지금까지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고, 이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꿈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실패하더라도 후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게 더 큰 후회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어르신의 진심이 통했는지 결국 자녀들도 마지못해 승낙하셨어요. 대신 조건을 붙이셨죠. 만약 이번 개인전이 실패하면 서예는 완전히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은 그 조건도 받아들이셨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하기로 하신 거죠. 드디어 화랑 관장을 만나는 날이 왔어요. 어르신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작품들을 들고 화랑에 가셨어요. 화랑 관장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다고 해요. 실제 작품을 직접 보니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르신의 글씨에서 느껴지는 깊이와 진정성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해요. 관장님이 어르신에게 언제부터 서예를 시작하셨는지 물어보셨어요. 어르신이 솔직하게 6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니 관장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관장님은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기술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70년의 인생 경험이 글씨에 그대로 녹아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작품은 젊은 사람들은 절대 쓸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개인전이 확정되었어요. 전시 제목은 70세의 피어난 붓꽃으로 정해졌어요. 개인전 준비 기간 동안 어르신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연습하시고 화랑 관장님과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가며 최고의 작품들을 완성해 나가셨어요. 드디어 개인전 개막일이 되었어요. 어르신은 너무 떨리셨지만 동시에 평생 느껴보지 못한 설렘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개막식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신 거예요. 지역 신문사에서도 취재를 왔고 문학의 인사들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더욱 놀라운 건 관람객들의 반응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어르신의 작품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해요. 특히 같은 세대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관람객은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70세에 시작해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용기가 난다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시회가 진행되면서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르신의 작품 중 몇 점이 실제로 판매되었고 다른 화랑에서도 전시 제안이 들어왔어요. 지역 신문에도 어르신의 이야기가 크게 실렸어요. 70세에 꽃핀 늦깎이 서예가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가족들의 변화였어요. 신문 기사를 본 자녀들이 전시회를 보러 왔는데 어르신의 작품을 보고는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이런 훌륭한 작품을 아버지가 만드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셨던 거죠. 딸분이 어르신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아버지의 재능을 몰라봤다고, 그리고 나이 때문에 편견을 가졌던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분도 달라지셨어요. 어르신의 성공을 보시고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르신의 서예 활동을 전폭 지지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개인전은 대성공이었어요. 2주간의 전시 기간 동안 1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셨고 작품 10여 점이 판매되었어요. 지금 이철수 어르신은 지역에서 유명한 서예가가 되셨어요. 복지관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정기적으로 전시회도 열고 계세요. 어르신이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고, 70이든 80이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전혀 늦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것이고 주변의 반대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72세가 된 이철수 어르신은 올해도 새로운 작품 활동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년에는 서울에서도 개인전을 열 예정이라고 하세요. 정말 나이가 꿈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이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철수 어르신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70세에 시작한 서예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신 어르신의 용기와 도전 정신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연을 통해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가족의 반대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나이라는 것은 몸에 새겨진 흔적일 뿐이지 우리의 정신과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보세요. 70세에 처음 붓을 잡으셨는데
불과 6개월 만에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게 되셨어요. 만약 어르신이 처음에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셨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해?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혜로운 말씀을 빌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예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늦깎이 성공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장칼망은 122세까지 살면서 117세에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어요. 두 번째 깨달음 진정한 행복은 자아실현에서 나옵니다. 이철수 어르신이 서예를 시작하기 전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고 자식들도 다 잘 되었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행복한 노후였죠. 하지만 어르신은 공허함과 무료함을 느끼고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안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행복은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갈 때 느끼는 거거든요. 이철수 어르신이 서예를 통해 느끼신 그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 그리고 삶의 활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신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보내고 있는 시간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깨달음, 가족의 반대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 이철수 어르신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부분이 바로 가족들의 반대였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신의 꿈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서러우셨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철수 어르신의 가족들이 반대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새로운 도전을 해서 혹시 실패하거나 상처받을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어르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이었던 거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꿈과 가능성을 믿어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의 성장을 도와야 하거든요. 이철수 어르신이 보여주신 지혜로운 대응을 보세요. 가족들과 정면 대립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셨죠. 결국 가족들도 어르신의 진정성에 마음을 열게 되었잖아요.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먼저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심을 차분하게 전달해 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통할 거예요. 네 번째 깨달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웃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 말이에요. 하지만 실패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해요.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움의 기회예요. 그리고 진짜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철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두려워하셨어요. 70세에 서예를 시작한다는 게, 그리고 전시회까지 연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을까요? 하지만 어르신은 용기를 내셨고 그 결과 놀라운 성공을 이루어내셨어요. 설령 실패했다고 해도 어떨까요? 적어도 도전해봤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성장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을 테죠. 다섯 번째 깨달음, 늦은 시작에 특별한 가치,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것에는
오히려 특별한 가치가 있어요. 젊은이들의 도전에는 패기와 열정이 있지만 시니어의 도전에는 깊이와 진정성이 있거든요. 오랜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깊이는 젊은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에요. 화랑 관장이 이철수 어르신의 작품을 보고 감동받았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기술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70년의 인생이 글씨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나이와 경험이 바로 여러분만의 독특한 무기인 셈이에요. 젊은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6번째 깨달음, 작은 시작의 힘. 이철수 어르신의 변화도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복지관에 구경을 간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죠. 큰 변화를 원한다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해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작은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림에 관심이 있으시면 연필 하나 사서 간단한 스케치부터, 음악에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로 간단한 강의 하나부터 들어보세요. 작은 시작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7번째 깨달음, 나눔의 기쁨. 이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나눔이에요. 어르신은 자신의 성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복지관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진정한 행복은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완성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기쁨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분야에서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다면 언젠가는 그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나눔을 통해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실 테고요. 8번째, 깨달음. 현재에 집중하는 삶. 현재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철수 어르신이 서예를 할 때 느끼셨던 그 집중의 순간들을 기억해 보세요. 붓을 잡고 글씨를 쓸 때만큼은 다른 모든 걱정과 생각들이 사라졌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순간이 진정한 행복의 순간이에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살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만나고 있는 사람에, 느끼고 있는 감정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낼 거예요. 마지막 깨달음, 나이 듦의 축복. 마지막으로, 나이 드는 것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라봐야 해요.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되었고, 급하게 살 필요도 없어졌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잖아요. 이런 지혜와 여유가 바로 나이 듦의 선물이에요. 이철수 어르신도 젊을 때였다면 서예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70년의 인생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이를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나이와 경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오늘 이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자아실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지혜로운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예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때예요. 혹시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철수 어르신의 용기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되새겨 보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철수 어르신처럼 새로운 꽃으로 가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사연 탐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